주거 대책도 청년층을 위한 주거 대책. 예, 이번에 그 주거 대책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첫째는 결혼을 너무 안 합니다. 혼인율이 너무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혼인 안 하면 애 안 낳거든요.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결혼하는 것을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결혼 때 제일 걱정이 예, 집이죠. 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 결혼시켜봤지만 너무 이게 주거 부담이 커서 네. 결혼을 이 지금 저소득층이나 좀 일반 중산층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애를 낳으려면 이게 너무 그 주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하잖아요. 이사 다녀야 되고. 예. 그래서 주거를 안정시켜주는 게 결혼과 아이를 낳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정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 문제를 해서 신혼부부하고 이제 아이를 낳은 그 계층이 한 88만 가구를 주거 지원을 하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청년 주거 지원도 75만 가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제도들이 잘 작동이 되면 효과를 기대해야죠. 그래서 주거 문제 때문에 정말 결혼 못하고 하는 청년들이 좀 없어지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 우리 문화. 이거 지금 서구 사회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결혼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이른바 비혼, 사실혼, 출산. 이것도 우리가 좀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회복된 2.0 가까이 회복된 서구의 경우에는 비혼에서 출생하는 아동 수가 45%, 이제 5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9%입니다. 1.9. 예. 비교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이제 일단 크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동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결혼해야만 애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없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거하는 기간 동안에도 애를 낳으면 그 일반 결혼하고 법적 혼인에서 난 아이와 차별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지원해주고 주거 지원도 그렇고 다 하도록 지금 제도를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그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인데 그렇지만 전반적인 지금 그 또 흐름을 보면 동거하다가 애를 가지면 대개 다 낙태거든요. 그러니까 동거하다 애 생기면 좀 고민해서 낳고 그리고서 또 혼인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혼인하기도 하고 약간 좀 출생이나 또 그런 가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즘 결혼을 안 하지만 그 동거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동거하면서도 애를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게 된다. 지금 동거하면 애는 무조건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제도적인 차별이 많아요.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은요, 결혼해서 난 아이냐 아니면은 동거해서 그냥 난 아이냐 이런 걸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아이고. 그거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런 그거부터 또 지금 그 성도 되게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여성들이 키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남성이 나타나면 성을 바꿔야 됩니다. 남자 성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비혼에서 동거 부부에서 낳은 아이들에 대한 차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 같은 나라예요. 프랑스가 출산율이 뚝 떨어졌다가 이 지금 말씀하신 비혼 가구 출산에 대해서 똑같은 대접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바짝 올라갔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난임 부부 치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동거 부부는 법적 혼인 아니라도 해주도록 이번에 합니다. 실행에 들어가고. 그건 실행에 들어갑니까? 실행에 곧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개는 이제 그렇게 있다가 환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거 부부는 약간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남자나 여자가 아이하고 헤어지게 되면 한부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부모 가구의 아이들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좀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다가 아이를 갖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는 차별이고 하나는 헤어졌을 경우에 얘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차별도 없애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좀 지원해주고 아무래도 둘이 키우는 것보다 혼자 키우면 애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수입도 재정 줄어들고. 부담도 크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그런 것들도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쭉 여러 가지를 짚어봤는데 예. 사실 위원회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고령화 그것이 또 우리 사회에 던져줄 숙제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우리가 작년에 이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가 하도 빨라가지고요. 이게 저출산이 이제 아주 뭐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노인 인구 비율이 어르신들 급격히 비율이 높아지니까 예. 뭐 아주 급격히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우리 참여정부 때 지금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또 지금은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죠.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게 시작은 됐는데 너무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그때는 주로 접근이 뭐였냐면 노후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노후에는 대개는 몸이 아프고 뭐 거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돌볼 것이냐가 그렇죠. 주 문제였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다 정년퇴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년퇴임하는 50대 초반 중반부터 70대까지 굉장히 젊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건강하고 해야죠.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활기차게 이 기간을 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일을 해야 국가적인 부담도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 에이지입니다. 저는 이게 신중년이 새로운 세대입니다. 신중년이 55세부터 70세, 80까지입니다. 80까지. 그러니까 80세까지. 그래서 이 세대가 아주 그동안 우리 인류 사회가 경험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그냥 뭐 청년기, 뭐 중장년기, 노년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새로운 세대의 출현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에. 그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회에 통합돼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렇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접근은 잘 돌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소득 보전을 어떻게 해주고 연금과 돌봄이 주였죠. 예. 근데 그거에서 이제 가지고는 안 되고 일자리 그리고 활동 어떻게 하시려니까 그 일자리를.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논의가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정년퇴임이 지금 60으로 갔잖아요. 지금 연금 문제도 이제 심각하게 이제 부각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노인 일자리 해서 우리가 보통 복지부에서 지금 접근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금 노동 고용 정책으로 이걸 다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인 의미, 전통적인 의미에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지만 신중년, 뉴 에이지는 새롭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노동 정책, 고용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할까? 그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년 개념 같은 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년 65세로 간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미 보면 70세까지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청년이에요. 다 젊습니다. 일본은 70 이상을 노인으로 부르자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노인의 개념으로 이걸 접근을 하면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인구 구조의 변화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이모작
아니 산모작, 산모작.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 다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 다음번 인생 이모작을 하려면 필요한 무슨 교육을 받거나 무슨 뭐 지원을 뭐 필요하거나 이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대목에서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좀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 준비가. 그러니까 네. 저출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늦게 대응해서 그 골든타임을 다 지금 놓치고 세계 최저의 초저출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고령화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우리가 그 저출산 고령 사회의 기본 계획을 3차 기본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그 속에 이제 대략 이런 방향이 그렇죠. 담길 예정입니다. 지금 각 부처가 빨리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그 준비를 정부가 빨리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2006년도에 이 위원회가 생겼는데 그동안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 이 부분 좀 제대로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총활약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별도의 하나의 부처가 있잖아요.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집행하는 부처는 아닌데 컨트롤 타워 하는 부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장관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활약상 장관이 있고 해서 거기는 목표가 1억을 유지하자.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인구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그 사회가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할 수 있도록 거기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그 장관과 그 부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무처도 없이 지금 12년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송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지죠. 일본식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 사회 부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장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 총리 직속으로 그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제 사실은 겸임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과 지금 부위원장을 겸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항상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겸임할 사안이 아니다. 이게 지금 별도로 부위원장 하나 아예 상임으로 상임으로 만들고 네. 그래서 제대로 이걸 컨트롤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게 부처 컨트롤이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처음 겪어보는 일들을 겪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들, 물론 속도는 우리가 너무 빠르니까 완전히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보다 좀 앞선 나라들을 보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그럼요. 보이는데 다시 올라간 사회들의 공통점은 제 눈에는 복지국가를 이루었다는 맞습니다. 거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출산율도 높아지고 올라가죠. 네.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그 사회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저는 이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서구 사회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굉장히
그 서구의 그 사회를 보면 아주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가족들끼리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굉장히 많은 서로 보살핌이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사회가 또 서포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도 다 그런 걸 그렇죠. 목표로 하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 하나를 또 중요한 부분은 굉장히 성평등하다는 겁니다. 성평등. 그쪽의 문화가. 네, 그래서 네. 복지국가로서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사회가 많은 부분 서포트하기도 하지만 성평등하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출산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앞으로 그 지향해야 될 국가는 또 성평등한 그런 복지국가 그런 것을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희생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자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이를 여성들이 낳기 때문에 여성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예전처럼 농경사회에 애 많이 낳고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사회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위원으로 있는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평등한 복지사회로 가면 그렇죠. 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우리 사회 앞으로 갈 방향을 만드는 맞습니다. 일. 그냥 그 일이에요. 장기적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도 우리 볼 수 있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렇게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성평등 복지사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이건데요. 이걸 이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평등 복지사회도 이루어내려면 사실 재정도 튼실해야 되고 세금도 많이 거쳐야 되고 그러는 건데 저출산 고령이 계속 되면 될수록 그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걸 해야 그나마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고령사회까지 이제 이렇게 넓혀보면 성평등하고 그리고 성평등하면서 그리고 세대 간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세대가 평등한 그런 복지사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평등, 세대 차별 없는 복지사회 향해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너털웃음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너털웃음 웃을 때는 사실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워낙 문제가 크고 심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좀 문제의식을 공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회적 합의, 우리가 성평등한 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저는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한 복지사회 그리고 모든 세대가 활발하게 정말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좀 함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할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모시고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이미 늦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안 하면은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뜻을 좀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